오늘 제 발표 타이틀은 21세기 사회 대안적 교육 모델로서의 융복합 교육의 가능성 탐색인데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는 지난달에 다문화교육 연구에 이미 실렸던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 아주 밀접한 사실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를 참고 자료로 저는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게 아마 이게 제목으로 다시 실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 아젠다 심포지움의 그 아젠다가요, 창의교육과 미래 세대입니다. 이제 그 말은 어쩌면 이 창의교육 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핵심 어떤 과제로 거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조금 전에 그 윤 교수님 발표하시면서 알파고 예를 드셨는데, 지식의 축적이라든지 재생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이미 이 컴퓨터가,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이 지식의 전달, 단순한 지식의 전달, 재생산 하는 거를 교육의 어떤 핵심 과제로 이렇게 삼을 수가 없는 시대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교육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가는 방향이 뭘까 이제 했을 때 기계가 못하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현재의 교육 모델은 역사가 한 200년 이상이 됩니다. 초기 모델은 1700년대 후반부에 이미 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8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중교육 모델이 어느 정도 이 형체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럼 200년 전에 이 산업사회의 태동과 동시에 또 국민국가 모델의 사회 구성체 등장과 더불어서 자리를 잡은 것이 이 현재의 교육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200년이 넘도록 그동안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육에 관한 하는 1차 모델을, 이 구형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현대가 뭐 제네시스도 만들고 뭐 이렇게 잔뜩 만들어 오는데 저 옛날 처음에 만들었던 폰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구형 모델이라고 해서 다 버려야 될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진공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공감한다면 이 교육 역시 시대적인 요구, 사회적인 어떤 적합성을 띠는 방향으로 변해가야 된다 하는 때는 별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변해가는 방향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창의교육, 기계가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 연구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기에 걸쳐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 구형 교육 모델을 좀 더 시대적인 사회적인 적합성이 높은 모델로 바꾸어내나,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접목시켜서 확산을 시켜가나 하는 것이 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근대적인 공교육 제도가 많은 사람들을 무지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또 옛날 같으면 그 사회의 하층부에서 평생을 미저러블하게 살다가 갈 사람들에게 이 사회적인 수직 상승 이동의 기회를 제공을 해왔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서 뿌리를 내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어떤 딜레마 상황에 또 있습니다.
이제 교육이 무지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어떤 기능, 사회화시키는 기능,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기능, 성장시키는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런 현대사회의 기본 골격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이 인사관리의 어떤 그 정당화 기제로서 교육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 두 측면 중에 이 시대가 점점 이 선발의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부터 교육의 학교의 핵심 기능이 이 개인의 성장보다는 사회적 선발에다가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교문에 가보면 입시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양성했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명문 상급 학교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몇 명이나 보냈나 하는 것이 자랑거리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렇게 제도화된 교육이 실패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문제는 이게 또 선발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을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또 줄 세우기에 편하려면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야 별로 시비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과는 상당히 벗어난 아니면 아주 지엽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줄을 세우고 일부는 성공한 사람으로 일부는 실패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게임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면 뭐 저도 그렇게 별로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물론 지고 못 빼기는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제도화된 어떤 그런 선발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또 이런 경우하고는 달라요. 이 제도적으로 페일러로 실패자로 낙인을 찍게 되면 이것이 한 개인의 자존감이나 이 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잘 기능할 수 있고 멀쩡하게 자존감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 타당성이나 신뢰도에 우리가 공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 성적 낙오자로 분류가 되는 순간에 이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거의 재기불능의 그런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선발해내기 위해서 다수의 실패자를 제도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아주 잘 기능한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만족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팀스라든지 피사라든지 이런 국제 성취도 비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요. 한국 학생들이 뭐 문제 해결력, 뭐 매스, 사이언스 이 영역에 다 탑 클래스더라. 전 세계에서 물론 핀란드나 대만이나 북경 애들이 더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위 탑 5 안에 들어가는 아주 우수한 교육 선진국이다 하는 자부심들을 갖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한국 교육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객관적인 국제 성취도 비교 데이터를 보면요. 상당히 임프레시브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영역에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GMP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인재개발 역량이라든지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지 하는 것이 다 대부분 이렇게 세계 한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해서 교육은 당연히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선진국이죠. 그리고 또 피사 데이터를 보면 이 누적 데이터를 보면요. 한국은 사회 계층 간의
교육 성취도가, 학업 성취도가 그나마 그 갭이 줄어드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많은 나라에서 이 교육이 선발 기능을 갖게 됨으로 해서 계층 재생산의 어떤 그런 혹은 계층 고착의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지금 뭐 계층에 더 이상 용이 안 난다, 계층 고착화의 원흉이기도 하고 하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그 갭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러고 보면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하죠. 그런데 과연 선생님들 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문해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자문해 보죠. 한 학급에 과연 몇 명이 학교에 와서 제대로 배울 만한 가치 있는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2년, 16년의 세월을 학교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죠.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일선에 나가 있는 많은 제자들한테 심심찮게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농담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수업을 하는데요, 선생님. 학생들이 자주면 고맙대요. 내가 수업을 하면 그 중에서 한 10% 정도 눈 초롱초롱 빛내면서 자기 쳐다보고 그래도 쟤들은 내 따라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나머지는 온통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걔들은 온통 이제 그때부터 일종의 스포일러들이죠. 수업을 방해하고 오히려 정신 분산시키고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자주면 고맙다 이거죠. 자,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서 20%가 그나마 그 수업에 따라온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업 내용이 좋다 치고 바람직하다 치고요. 우리는 80%를 희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80%는요, 멀쩡한 애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기 혹시 부모, 자식을 가진 분이 계실 텐데요. 처음에 태어난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을 아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이 실생활에서의 삶의 맥락과도 별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교과 영역에서의 이상한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경쟁력 없는 존재로 낙인 찍히고 디모럴라이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의 실상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80% 이상을 망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열심히 따라오는 20%는 우리가 구제를 했나? 그나마도 20%라도 구제했으면 그 효율성이 비록 낮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또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 20%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그 서울대에서 윤 교수님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서울대 신입생의 약 20% 정도가 신경 이상 증세를 보인대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른바 학교에서 높은 성취를 이룩한 애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 이상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회를 이끌어갈 엘리트답게 충분한 어떤 지적인, 인성적인 역량을 갖추기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고 난 다음에 거의 번아웃된 그런 인재들을 우리는 상위 20% 인재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논하고 창의 교육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20% 인재, 지금 우리가 성공적으로 길러냈다고 믿는 그나마 20% 인재요. 앞으로 20, 30년 후, 길게 40, 50년 후에 전혀 쓸모없는 인재들입니다. 그 알파고가 다 해줄 거잖아요. 시험 잘 치는 거, 교과서 달달 외우고 문제 풀어서 그거 다시 제한된 시간 안에 표현하는 거, 그 알파고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줍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더군다나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길러내야 할 인간들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현재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 역기능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반성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어떻게 하면 좀 대안적인 모델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게 옮겨가줘야 되는데 옮겨가지를 않네요. 어떻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지난주인가 미국 ARA에서 발표를 한 슬라이드 중에 한 개를 그냥 뚝딱 떼와서 오늘 아침에 여기 붙여놓았어요. 한글로도 번역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데 기본 영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저희들 연구단의 그 연구 활동과 이 교육 현장의 이 모델을 접목시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입니다. 그 미래의 어떤 교육, 학생들의 창의성 혹은 인격적, 인간적 품성의 성숙, 하는 측면에다가 교육의 무게중심을 옮기고자 할 때 어떤 원칙 위에 그 교육 실천을 구성해야 할지에 관한 이론적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그냥 또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4가지 정도로 해서 ABCD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각 자율성과 가교성, 맥락성, 그리고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가 발표 시간 얼마나 남았나요? 네. 저희들 이 페이퍼가 나가기 전에 리뷰어들이, 이렇게 익명의 리뷰어들이 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들어왔던 코멘트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다 우리 아는 이야기인데, 이미 여기저기서 우리가 좋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다 이야기한 것들이다. 뭐 자율성이든, 가교성이든, 맥락성이든, 다양성이든 다 했던 이야기인데 뭐가 새롭냐. 이제 하는 그런 지적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다 알죠? 다 알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 이웃, 원수를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하셨고요. 2500년 전에 서가모니께서 모든 이 생명체들에 대한 그 자비심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거 우리가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겠습니까? 알죠? 교육도 어떤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은 이미 다 돼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고전을 좀 살펴봤더니요. 저 플라톤 시대 때부터 우리 노자나 맹자부터 다 어떤 교육이 좀 더 좋은 교육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문제는 이것을 제도화시키지 못했고 현실 속에 뿌리내리게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가능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이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자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칙에 기반한 교육 실천이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조성할 수 있을까? 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조성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원칙들이 단편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서로를 더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할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을 저희들 판단으로는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이 됐다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 지식의 생산, 유포, 재생산, 또 그것에 기반한 평가, 사회적인 선발하는 것들은 더 이상 이미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이 경향이 심화되어 갈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교육의 무게중심을 좀 더 교육의 본연의 역할에 더 가깝게 이동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모델이 그러한 교육 재건 운동을 촉진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고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학생 자율적인 인간으로서의, 주체로서의 인간과 또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교사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식의 바다가, 지식이라는 것이 분절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서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연계성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연계성으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학생들, 학교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맥락에 맞는 방식으로, 그리고 학생 개개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더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실천 현장을 재구성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되도록 해보자 하는 이야기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소외시킵니다.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설 자리는 점점 없거든요. 옛날에는 선생님 하는 타이틀 하나로 학생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는 현상,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개탄하는 현상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지역적인 개선 노력으로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거다, 풀리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사건, 교육 관련 종사자건, 학부모건, 학생이건, 이 상황에서 좀 더 진정성 있는 학습 경험과 진정성 있는 성장, 인간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구성해보자. 그리고 그런 풍토를 확산시켜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연구단의 핵심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대충 드린 것 같아서 이점에서 그냥 그만둘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이 공학적인 접근, 이 지식의 전달, 재생산 이제 하는 차원의 어떤 접근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했다 하는 것과, 그래서 설사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교육 제도가 그 교육 본연의 역할에서 한참 벗어나서 사회적 선발의 무게중심을 온통 이렇게 얹어놓고 작동되는 아주 기괴한 현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리 이 일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진입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안고 있는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 박사님 말씀대로 입시와 관련된 어떤 장애가 어쩌면 융복합 교육이 학교 현장에,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 추세를 보면 이전에는 이 제도화된 교육에서 사람들이 획득하게 되는 어떤 자격증이 크리덴셜이나 디플로마가 바로 곧 역량으로 인정을 받던 시대였다면, 이전의 과거의 시대가, 그래서 이제 좀 더 높은 상급학교 졸업장 혹은 더 좋은 학교의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선발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였었죠. 근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뭐 오히려 이게 필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등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크리덴셜이나 디플로마가 바로 역량으로 동일시되는 현상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유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대를 나와봐도 뭐 크게 그렇게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뭐 동서대학인가 어딘가가 가장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잘 길러내고 100% 취업을 시킨다고 이렇게 나오더만요. 어쩌면 이제 서울대학이 동서대학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선발 역시, 사회적인 선발 역시, 이 학교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기업이라든지 그 인재를 바로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섹터에서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차. 자, 그러다 보면 학교는 좀 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런 융복합적인 접근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성원초등학교 교사 김부경입니다. 귀중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의교육과 미래세대는 연구자, 현장 교사, 학부모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온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교사의 관점에서 융복합 교육이 갖는 의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융복합 교육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수업을 왜 하지에 대한 교사의 고민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왜 하나에 대한 교사의 고민은 선생님 이거 왜 배워요? 라는 학생의 질문에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매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 수업을 왜 해야 하는지, 이 수업을 통해 학생이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 실제 학생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학생이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현재와 미래 삶에 스스로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이미 수업 목표의 절반이 달성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시에서 학생이 충분히 이해하거나 습득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더 탐구하게 하는 힘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의는 융복합 교육이 포괄적인 학교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스팀 교육과 주제 통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 교육은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등 일부 교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교과 시간에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융복합 교육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학교 개선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융복합 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의는 교사가 수업 전문가로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업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학교를 보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융복합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더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융복합 교육에서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 모델을 학교에서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생의 보호자이며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동의와 지원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융복합 교육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교육에 활용하고 학생을 둘러싼 환경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것을 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의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부모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학부모의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학부모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평가 방식이 융복합 교육 체제 아래에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융복합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때 그에 합당한 평가 방식은 무엇인지, 그것을 모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등에서 중등, 고등으로 갈수록 학생 평가에서 교과별 특성이 두드러지고 객관화된 평가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를 서열화하기 마련입니다. 다양성과 통합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 기준은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목표점 도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학교급별 특성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협력적 교사 공동체, 전문적 교사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사 공동체 형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는 이러한 공동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융복합 교육 연구팀은 매해 교사 연수를 통해 융복합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리고 융복합 교육에 근거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을 함께 고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연수나 관리자 연수, 학부모 교육을 통해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 모두가 융복합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교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관리자나 학부모의 이해나 공감 부족,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교육 주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융복합 교육의 저변을 보다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